네. 자, 이제 초기 단계 상담 목표의 수립까지 했었는데, 그러면 상담 목표를 수립할 때, 학생이 막 이것저것 목표를 세울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목표를 세우는 건 내담자가지만, 여러분이 약간, 어떻게? 구체적으로, 약간, 뭐라고 할까요? 조절해 줄 필요 없어요. 조정. 레귤레이션 느낌? 약간 조정해 주는 거. 예를 들어서, 너무나 추상적인 목표를 지을 수 있겠죠. 저 그러면 다음부터는 늘 지각하는 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저 다음부터는 한번 학교 빨리 오는 걸 목표로 삼아 볼게요. 너무 추상적이죠. 한 번 빨리 온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구체적이지 않죠. 예를 들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예요. 그러면 저 이제 그러면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거기서 박수 치면서 너무 좋다라고 할 게 아니라 어떤 책을 읽을 것인지, 과연 책을 읽을 시간이 있는 것인지, 읽는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읽을 것인지, 하루에 30분을 읽을 것인지, 1시간을 읽을 것인지, 이런 것들도 다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 목표는 구체적일수록 좋음으로 여러분이 아이가 너무 추상적이거나 너무 확대된 목표를 세우면 여러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담 목표를 정해보지 않을래? 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상담 목표는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어야 돼요. 너무 처음부터 저 맨날 지각하는 애라고 칠게요. 한 달 내내 지각했는데 선생님 상담하고 나서 자 우리 상담 목표를 정해보고 이 상담을 계속 해보자 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저 이 상담이 끝나고 나면 이제 9시까지 오는데 맨날 9시 반까지 왔는데 9시까지가 정상 등교. 네, 이 아이는 맨날 9시 30분에 오던 애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이제 무조건 8시 반까지 오겠다. 그럼 여러분이 어머 너무 좋은 목표이다. 화이팅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 지금 30분씩 늦게 오고 있는데 갑자기 그거를 1시간이나 빨리 오겠다? 심지어 정상 시간보다 30분 빠른데 이거는 너무 선생님이 너가 늦게 온다면 너무 좋지만 너에게도 너무 무리가 될 것 같다. 한 번, 두 번 일찍 오다가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더 작은 변화,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해볼까? 그럼 이 아이가 저 그러면 9시 15분까지 올게요 하면 이게 더 맞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현실적으로. 왜? 이제까지 늘 지각한 애가 15분만 더 일찍 오는 거 실현 가능하면서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9시 15분까지 올게요 라고 하는 학생이 있다면 야, 너 이렇게 선생님이랑 상담했는데 15분밖에 아직 정신 못 차렸구만. 상담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오히려 적절한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약속을 지켜서 15분 일찍 오면 폭풍 칭찬하는 겁니다. 왜? 약속을 지켰고 지각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9시 15분에서 9시, 9시에서 8시 45분.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는 게 좋은 상담 목표의 조건의 4번, 5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상담 목표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죠. 그때 상담 목표는 분명해요. 학생의 감정 또는 사고 또는 행동을 바뀌는 겁니다. 상담은 즉 뭐라고요? 뭘 변화시킨다고요? 감정, 사고, 행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늘 지각하는 아이예요. 그럼 지각만 하지 않게 하면 되는 거죠. 행동을 바꾸면 되죠.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아이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합리적인 신념. 난 안 될 거야. 망했어. 오늘 의자 앉다가 실수한 걸 보니 나는 오늘 하루 일진이 나쁘겠어. 물이 반 컵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 반 컵밖에 없네. 나는 목말라 죽을 수도 있을 거야. 저 아이가 나랑 눈을 마주치지 않네. 저 아이는 나를 싫어하는 거야. 이런 식의 부정적인 사고를 갖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사고를 변화시키는 거고요. 나는 우울해. 눈물만 흘려. 불안해. 이렇게 감정적으로 정서에 문제가 있다면 그 감정을 변화시키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상담 목표는 핵심적인 게 뭐예요? 감정, 사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다른 거는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추가로 얘기하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변화되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늘 지각하는 애예요. 근데 걔는 비합리적인 신념도 없어. 지각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불편해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야, 너 맨날 9시 반에 등교하면 중요한 내용 30분 다 빼먹는데 어떡하니?
근데 이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보통 그런 얘기하면 어떡해요 선생님 뭐 거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 많이 나와요? 중요해요 하면서 제가 빨리 와야 되는데 막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그런 거 없어. 아주 그냥 편안해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뭔가 잘못된 신념이 있거나 뭐 빨리 가면 학교에 빨리 가면 손해 본다. 학교에 빨리 가봤자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애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늘 늦잠 자. 어머니가 맞벌이 하시는데 회사 가면서 이 아이를 깨워주고 가면 이 아이가 또 그냥 또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감정이나 사고 크게 변화시킬 필요 없는 거죠.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늦잠 자는 그 행위, 행동만 변화시키는 것으로 뭘 하면 돼요?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중기 단계. 자, 이제 초기 단계 세 가지 이야기했고요. 중기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중기 단계, 이제 본격적인 변화 일으키는 단계예요. 즉, 여러분이 이제까지 경험해왔던 상담 또는 알고 있는 상담은 그냥 이 중기 단계 그 자체였던 거죠. 초기와 종결 단계가 생략되어 있는 중기 단계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아니까 초기 단계가 마무리되고 좋은 관계 형성된 후에 이제 중기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상담은 무엇의 변화를 일으킨다? 감정, 사고, 행동. 그래서 이게 나오죠. 감정, 사고, 행동. 상담자를 변화시켜야 된다 할 때 감정, 사고, 행동. 그러면 감정, 사고, 행동 변화시키와 관련된 예시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겠고요. 또 하나,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있죠. 되게 창피합니다. 예, 인간을 이렇게밖에 못 그리네요, 제가. 이 인간을 설명하는 방식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죠. 개인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측면 뭐 있어요? DNA, 세포. 이 아이의 유전적인 특성을 이 아이가 설명할 수 있겠죠. 또 이 아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했을까요? 유전적인 거 또는 이 아이의 원래의 기질, 예, 성향 이런 식으로 이 아이를 이해할 수 있겠죠. 또 이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 아이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냐, 서울 사람이냐, 경상도 사람이냐,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또 부모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과 있냐. 그래서 이 개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보통 이렇게 개인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 설명합니다. 그 얘기는 곧 이 개인의 감정, 사고,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측면이거나 기질적인 특성이거나 또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따라서 이 개인을 변화시킬 때 감정, 사고, 행동은 다 어디예요? 개인적 측면. 그런데 때때로 개인은 어디에 영향을 또 받아요? 그렇죠. 환경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환경을 변화시킬 필요도 있어요. 때로는 또래를 통해서, 또래 친구 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이 학생이 속해 있는 학급 환경을 통해서 이 내담자, 청담자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사례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즉 이거는 약간 개인적 측면이라면 이거는 환경적 측면이겠죠. 자, 그러면 짠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청담자 변화시키기와 관련해서 감정 변화시키기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감소시켜서 긍정적인 정서를 증가시키는 거겠죠. 그죠? 스트레스가 있다면 완화시키고 행복해질 수 있게끔. 초등학생에게는 이제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여러분 교사라면 여러분 초등학교 교사로서 근무하면서 소진이 높으면 이 소진을 감소시켜 주는 거죠. 감소시켜 줌으로써 여러분의 직무 만족도를 높여주는 거. 직무 만족이라는 건 긍정적 정서니까요. 그래서 감정 변화시키기. 또 플러스 하나 더 있어요. 이 감정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긍정적 정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 여러분이 오늘 칭찬을 받았어요. 또는 오늘 상을 받았어요. 그럼 오늘만 기뻐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 즐겁고 행복한 감정은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야, 나 생각보다 괜찮은 놈이었어. 상도 받는구나. 야, 역시 최준섭 하면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 긍정적인 정서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더욱더 힘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이 감정 변화시키기는 요거 하나 측면도 있고 플러스 긍정적인 정서의 오랫동안 지속 유지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감정 변화시키기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 학생의
현재의 어려움 또는 현재의 역기능적인 모습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감정을 변화시키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많이 다뤘죠. 학생의 감정을 공감하는 게 중요하죠. 공감받을 때 비로소 이 감정에 대해서 마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내 남자가. 그래서 감정과 관련해서 공감 6단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제가 동화 구현했던 거 그것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감정을 체험하고 표현하게 하기. 자기의 감정을 모른다? 그러면 사실 자기의 감정이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 내가 이게 이 기분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디에서 온 기분인지도 모르는데 변화시키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충분하게 그 자기 자신의 감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초점도 맞춰야겠죠. 막 지금 있었던 일, 왜 나는 지금 이 옆에 아이랑 불편하게 지내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초등학교 5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막 얘기 꺼내고 있고 또는 아주 예전의 이야기에서 불편했던 이야기를 꺼내면서 얘는 A랑 B랑 안 좋았다는 얘기죠. 아주 옛날 이야기 막 한 달 전에 있었던 얘기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이 감정을 가지고 된 이유 이 친구와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사람과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어디에서 온 것이며 이 감정은 무엇이며 어떤 상황인지를 표현하게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사고 변화시키기 이런 거죠. 대부분 변화시켜야 될 사고는 여러분 이 당위적인 사고가 문제예요. 이게 뭐냐 하면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늘 뭐뭐 해야 된다. 항상 뭐뭐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해볼게요. 학생이라면 늘 100점 맞아야 된다.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면 늘 100점 맞아야 된다. 또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1등을 해야 된다. 1등을 하지 않으면 실패한 내용이다. 이런 거 다 뭐예요? 이게 당위적 사고예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삶이 즐거울 수가 없죠. 왜? 1등 해야 되니까. 1등 하려면 여러분 그냥 1등이 됩니까? 1등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1등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잠도 줄여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 놀 때 공부해야 되고요. 친구 관계도 다른 애들 놀자고 할 때 어떻게 해요? 1등 해야 되는데 마음이 막 쫓기겠죠. 다른 친구들하고 놀면서 1등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니까 즉 자기의 본성과는 다른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당위적 사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한 사고 때문에 이 학생의 삶이 역기능적인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당위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학생이 바라보고 있는 사건, 하나의 사건이 있겠죠? 근데 이 학생은 비합리적인 신념, 당위적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요? 부정적인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건은 그대로 두고, 사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 사고를 뭘로 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로만 바꿔준다면, 인풋이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은 당연히 뭘로 바뀔까요?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로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상담자로서 역할할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인풋, 비합리적인 신념, 당위적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거 사고 변화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학생이 긍정적인 요소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비합리적인 신념이 아니라 이 사건 그 자체에 주목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중요해요. 그러면 사고 변화시켜와 관련된 예시를 제가 잠깐 들어보고자 해요. 이건 실화이고요. 그 다음에 청담자 사고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단번에 바뀌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한 3에서 4개월 동안 이 선생님이 이 형민이라고 하는 아이의 사고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3에서 4개월 동안 노력했던 그 상담 장면을 제가 축약해서 이 슬라이드 한쪽에 다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화문이 나올 거거든요. 이런 대화문이 막 나올 텐데 이 대화와 대화의 사이는 실제적으로 몇 주가 걸린 것도 있다. 이해했죠? 지금 제가 한 슬라이드로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갖고 왔는데 이런 질문을 하고 몇 주 동안 이 형민이가 고민하고 또 형민이가 고민한 거에 대해서 교사가 이야기하고 이게 행간에 그 의미가 있다. 그 얘기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먼저 부연 설명을 잠깐 할게요.
청담자의 사고를 변화시키려고 하고요. 담임교사고요. 형민인데 얘 초등학생이에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데 새벽 3시에 자요. 왜 3시에 잘까요? 공부하려고. 공부하다 보면 새벽 3시에요. 그래서 3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요.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자요. 초등학생이. 근데 재밌는 건 이 부모가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부모는 너무 이게 걱정이 되니까 아이가 새벽 3시인데도 잠을 안 자니까 눈도 나빠지죠. 키도 성장도 걱정되죠. 그 다음에 새벽 3시까지 공부한다는 건 뭐예요 얘? 얘 지금 친구랑 끝나고 운동장에서도 안 놀아요.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아니야 나 공부해야 돼 하고 집에 와요. 그러니까 또래 관계도 안 좋고 부모가 봤을 때는 성장 학생이라고 보기에는 초등학생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역기능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상담이 의뢰가 된 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 얘가 왜 이렇게 공부할까요? 이 마음속에는 1등이 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1등을 하려면 왜 공부를 해야 될까? 1등만 성공한다. 1등만 행복하다.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 다인리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럼 자 한번 볼게요.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탐색해야죠. 형민아, 세상의 최고는 몇 명이지? 당연히 얘는 뭐라고 할까요? 한 명이라고 하겠죠. 왜? 그 1등이 되려고 공부하다 보니까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얘기합니다. 당연히 1등이지 하고 한 명밖에 없죠. 한 명. 그 한 명이 제가 되고 싶어요. 그 얘기가 뒤에 숨어 있겠죠. 한 명만 성공한 겁니다. 그런 얘기도 이 뒤에 숨어 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한 명만 행복해? 그러면 좋다. 한 명 행복하다고 하자. 그러면 2등, 3등, 4등은 정말 실패자이고 불행하다고 얘기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학교라면 30명 중에 한 반에 30명이니까 30명에 1등만 행복하다고 일단 생각해보면 그럼 2등, 3등, 4등은 다 실패자라고 생각할까? 불행하다고 얘기할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5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5천만 명의 1등은 그렇다고 치자 네 말대로 그러면 5천만 명 중에 2등, 3등 이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불행하다고 얘기할까? 너 올림픽 나가봤어? 올림픽 봐봤어? 뉴스 보면 전 세계에서 1등, 2등,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받잖아. 얘만 행복할까? 2등, 3등은 실패다고 얘기할까? 이 사람들도 막 환호성을 지르고 국기를 흔들면서 어마어마하게 웃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연기하는 걸까? 이런 식으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그 사고를 바꾸기 위해 선생님이 노력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이가 조금 흔들립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나는 우리 반 30명에서 1등만 생각해봤는데 그거지. 내가 중학교 가면 60명이 될 거고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고 점점 사회인이 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는 사회에 나가게 될 텐데 정말 1등만 할까? 2등, 3등도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매력적인데 2등, 3등, 4등, 5등도 행복할 수 있겠는걸? 라고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보다는 좀 바뀌죠. 결이 바뀌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 아이가 조금 흔들리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보죠. 그럼 좋다. 너 이제 너 마음속에 2등, 3등, 4등, 뭐 5등 등등 10등 뭐 이렇게 1등이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너가 이제 염두에 두는 것 같아 조금씩. 그럼 다시 물어보자.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1등은 또 다 행복할까? 1등 했는데 얘는 왜 음악방송에서 1등 했는데 얘는 왜 자살했지? 왜 어떤 기업이 맨날 1위였는데 이 기업 회장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지? 왜 망했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결정적인 부분인 거죠. 이 아이는 1등이 되면 무조건 행복하다. 그래서 난 새벽 3시까지 공부한다 였는데 이제 이걸 흔들어 버리는 거죠. 했더니 이 아이가 고민해요. 하면서 어떻게 돼요? 모두 1등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사고 방식을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정리를 하죠. 이게 이제 몇 개월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형민이의 말을 정리해 보면 너 맨 처음에 1등만 행복하다 그랬잖아. 1등만 성공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는 최고가 되어도 또는 되지 못해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 같은데 선생님이 제대로 이해했니? 이게 곧 뭐예요? 정말 이해 못해서 물어본 거 아니죠? 선생님이 지금 지난번에
말의 대화와 관해서 전략 중에 이게 뭐예요? 해석이죠, 해석. 너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맞지? 라고 물어보는 거죠. and 이 아이의 마지막 변화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거죠. 했더니 형민이가 뭐라고 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네. 저는 1등만이 성공하는 거고 1등만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늘 최고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사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형민아 너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래? 너는 늘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잖아. 그것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그것 때문에 친구들하고 놀지도 못하고 밤 새벽 3시까지 공부만 하던 애였잖아. 그럼 너 스스로에게 너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그러니까 이 형민이가 얘기하죠. 펑펑 울면서 형민아 너 꼭 최고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어. 형민아 너 평범해도 괜찮아 하면서 얘가 펑펑 울어요. 음. 그러니까 자기의 부담감을 놓게 되고 이제까지 힘들었던 걸 다 표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청남자의 사고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교사가 되면 이런 식의 전개할 수 있겠어요? 수개월 동안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어쨌든 감정자의 사고 변화시키기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행동 변화시키기. 여러분 행동. 아까 얘기했죠? 심리적 고통에 유발에 기여하는 행동. 즉 맨날 지각하는 학생이에요. 또는 맨날 친구 거 훔치는 학생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은 심리적인 고통이라고 했지만 결국에 역기능적인 모습. 역기능. 학생은 학교에 와야죠. 출석해야죠. 근데 출석하지 않는 거 역기능적인 모습이죠. 민주시민 사회에 살아가는 민주시민이라면 그죠? 도둑질하면 안 되겠죠. 근데 도둑질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의 행동을 변화시켜야겠죠. 그러면 행동 수정할 때 이제 이걸 행동 수정이라고 하는데 행동 수정 상담에서는 여러분 들어봤죠? 그냥 야 지각하지 마 고쳐 하지 말란 말이야 라고 하면 고쳐지나요? 그 아이가 말을 잘 듣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 보상이 필요하겠죠. 적절한 보상 강화물 강화물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행동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행동 변화시킬 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우리 1학년 때 교육심리라든지 뭐 다양한 과목에서 배웠을 텐데 아이가 올바른 행동하면 뭐 해주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때때로 막 스티커도 주고 선물도 해주고 이런 게 다 뭐예요? 다 행동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행동 변화시킬 때 이렇게 강화물, 보상 체계, 유인물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건 뭐지? 우리 반 아이들이 만약에 사탕을 좋아한다. 젤리보다는 사탕을 좋아한다 하면 사탕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행동 수정할 수 있게끔 살살살살 이렇게 꼬셔야 되는 거죠. 우리 반 애들 젤리 줘봤자 아무도 안 좋아하면 효과가 없는 거죠. 어떤 애가 발표를 한 번도 안 하는데 발표했어요. 그러면 그 발표를 계속할 수 있게끔 행동을 변화시켜 보면 그 사람을 칭찬해 주면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칭찬으로 만족해하는 사람도 있고 때때로 선물이 더 빠르게 통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아이가 원하는 게 젤리다라고 하면 젤리를 줘야겠죠. 근데 젤리를 안 좋아하는데 젤리를 줬다라고 하면 이 아이는 큰 효과가 없을 수 있겠죠. 자, 이를 위해서 이제 학생의 욕구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러한 행동이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뭐 교사에 대한 불만인 건지, 친구에 대한 불만인 건지, 수업에 대한 스트레스, 학점에 대한 스트레스인 건지 이런 거 구체적으로 먼저 파악하고요. 그러면 이러한 욕구 성취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함께 계획해야 돼요. 여기 중요하죠? 계획, 즉 목표는 누가 세운다? 청담자가. 그런데 왜 함께라는 표현을 썼냐?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했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럼 이 아이가 성적은 잘 받고 싶어. 그게 욕구 성취잖아. 지금 욕구가 공부 잘하고 싶은데 성적이 늘 안 나오니까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행동을 계획해 주는 거죠. 그래서 도서관에도 한 번도 안 가는 애예요. 시험 늘 2주 전에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애예요. 그냥 늘 당일치기예요. 학점이 나올 수가 없죠. 최소한 대학에서 학점 잘 받으려면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전부터 공부를 하고 있어야지 성적이 잘 나오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러면 그러한 행동을 계획해서 새롭게 공부할 수 있는 행동 플러스 긍정적인 정서 이렇게 공부를 함으로써 내가 더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나는 실천하고 있다. 나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있다. 플러스 여러분의 칭찬.
여러분의 때에 따라서는 뭐 사탕이나 젤리 같은 보상이 결합될수록 어떻게 된다? 행동을 더욱더 빨리 변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기 단계 환경 변화시키기. 아이들에게서 큰 환경은 뭐가 있을까요? 또래 아니면 학급이겠죠. 여러분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은 이제 거의 뭐 부모를 안 찾죠. 초등학교 고학년도 마찬가지죠. 친구가 이제 부모님보다 더 좋은 게 되는 거죠.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이제 엄마 초등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저학년 내지는 유치원까지만 해도 엄마 뭐 먹고 싶어 뭐 사줘 하면 엄마가 카드 들고 가서 그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죠. 근데 초등학교 이제 중학년 고학년 되면 뭐라 그래요? 엄마 카드 줘 그러죠. 엄마 오지 말라는 얘기죠. 카드만 주면 누구랑 먹겠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먹겠다는 거죠. 그만큼 또래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환경적인 요소로. 그래서 때때로 이 아이를 상담하는 데 있어서 이 개인이 아니라 무엇을 활용하자? 이 환경적인 자원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학교 폭력 같은 심각한 거 말고요. 그냥 어제 오늘 좀 친구들이 싸웠어 둘이. 그러면 이 개개인으로 접근하기보단 이 갈등 관계 놓인 아동을 함께 서로에 대한 감정과 바람을 표현함으로써 더욱 이해하게 하고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예요.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아이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환경은 무엇일까? 초등학생에게 또래 아니면 또래 아이들이 모여있는 학급. 근데 이게 또래 아이들이 모여있는 학급이라는 의미에서도 의미가 있고요. 플러스 이 아이가 가정을 제외하고 가장 오랫동안 살아가는 생활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또래와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급 아이들 전체를 모아놓고 집단 상담하는 거 그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저는 얘 제일 많이 드는데 우리 반에 학교폭력 피해 아동이 있다고 칠게요. 근데 이 아이가 우리 반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난 게 아니라 다른 학교에 있는 가해 학생과 학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 개똥이 얘라고 할게요. 이 개똥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개똥이가 오늘 학교에 안 왔어요. 그때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얘들아, 얘네들 대상으로. 얘들아, 우리 개똥이 혹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개똥이 요새 개똥이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는 친구도 있으니까 아이들 다 아는 거죠. 개똥이 학교 폭력 있었대요. 학원에 소문 다 퍼졌어요. 얘 지난번에 저한테 얘기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 거의 다 알고 있는 거죠. 상황이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 대부분이 다 알고 있구나. 우리 개똥이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개똥이가 계속 우리 반에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게끔 만약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럼 아이들이 뭐 막 상의를 한단 말이죠. 회의를 해요. 그거 가지고 놓고 선생님 그러면 개똥이 점심 먹으러 갈 때마다 조를 짜서 저희가 함께 밥을 먹을게요. 개똥이 맨날 구석에 혼자서 밥 먹는데 개똥이랑 같이 밥 먹게요. 또 어떤 애들은 저 개똥이가 피구 좋아하는데요. 그럼 피구 할 때마다 저희가 개똥이랑 뭐 같은 팀을 할게요. 내지는 다음에 개똥이 오면 개똥이 좋아하는 운동을 해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개똥이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급의 환경을 변화시킬 필요도 있겠다.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결 단계예요. 상담에서 종결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심지어 이럴 때도 중요해요. 15번 상담을 하기로 했는데 10번밖에 안 한 상태인데 갑자기 그 학생이 얘기해요. 선생님, 저 이제 상담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다 해결된 것 같아요. 개똥이도 저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요. 심지어 개똥이랑 저랑 내일 2월도 놀러 가기로 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똥이가 이제 남은 5번 상담 안 한대요. 안 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 너무 잘됐다. 행복하길 바랄게. 뭐 이런 식으로 급 헤어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불러서 뭘 해야 돼요? 종결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개똥아. 그래도 선생님이 아직 다 못다한 얘기가 있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은 꼭 가져야 돼. 다음번에 꼭 와. 라고 해서 시간 약속을 정하고 꼭 상담의 종결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상담의 종결 단계에서 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원래 이거 퀴즈로 내는데 오늘 그냥 LMS다 보니까 설명 다 합니다. 첫 번째, 상담 성과를 정리해야 됩니다.
10주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성과 있잖아요. 그걸 내담자가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누가 정리한다고요? 내가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상담자가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학생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생각해 보니까 이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지각을 안 하게 됐어요. 이야, 다른 건 없니? 잘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저는 지각을 안 하게 된 것만으로도 만족하니까 선생님 그냥 행복해요가 아니라 개똥아, 그런데 너 지각 안 한 것도 그렇고 수업 태도도 엄청나게 좋아졌어. 아마 지각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모든 별 발표도 많이 하고 친구들과 더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도 선생님 많이 봤거든.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 맞아요, 맞아요. 안 그래도 친구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모든 활동이 더 재밌었어요. 이런 식으로 학생의 삶에서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를 모두 탐색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 상담의 효과를 통해서 나타난 긍정적인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냥 이 상담을 통해서 이 하나만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개가 긍정적인 것보다 여러 개가 바뀌었음을 지각하는 게 훨씬 이 아이의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되겠죠. 따라서 이 아이의 삶에서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를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저 같으면 이렇게 10주 동안 선생님 만나면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각도 안 하게 되고 친구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모든 활동도 잘하는 거 이거 다 선생님이 애써주신 덕분이에요. 누가 선생님 아니면 저랑 이렇게 상담해 줬겠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때 허허허 잘 알고 있구나.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해서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러한 긍정적 변화의 발생에 기여한 건 다 누구 몫이라는 거예요? 다 학생의 역할, 학생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 개똥아, 너가 대단한 거지.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 우리 3주차 때 기억나니? 비 많이 온 날? 기억나요. 나는 그때 번개가 치고 비가 많이 와서 너 안 올 줄 알았어. 그래서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데 너가 저 멀리서 우산을 어, 피고 뛰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선생님이 대견하게 봤는지 몰라. 포기하지 않고 상담하려고 하고 약속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너의 강점이었던 거야. 너 아니면 이거 이렇게 쉽게 10주 동안 나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야. 이렇게 그 학생의 공으로 돌려줘야 돼요. 그때 학생이 알게 되죠. 아, 나 몰랐는데 이거 다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나의 이런 능력이 발휘된 부분이구나. 오로지 선생님의 몫은 아니었구나 하면서 자기의 몫으로 이 긍정적인 변화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자기가 온전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 생각보다 괜찮은 놈이야, 멋진 놈이야 하면서 긍정 정서와 함께 자존감이 또 향상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종결 이후의 계획 수립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고 계획이 짜져 있지 않다면 세워져 있지 않다면 함께 짜는 시간으로 나머지 11, 12, 13, 14회기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상담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상담이 끝나면 모든 것이 드라마틱하게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얘랑 A랑 B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게 해결됐다고 칠게요. 그러면 살아가면서 이 A랑 B랑 계속 좋아요? 또 틀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번에는 B가 아니라 다른 아이와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얻어낸 여러 가지 이 아이만의 전략이라든가 긍정적인 행동, 목표, 방법이 있다면 이후에 나타날 것까지도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대비하고 있을 수 있어야겠죠. 그런 문제가 나타날 때 또다시 선생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통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담의 목표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똥아 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선생님이 봤을 때 이 너가 잠들기 전에 30분씩 책을 읽는 태도가 너무 좋은데 금방 이게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 상담이 끝나고 나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스러워. 구체적인 계획은 있니?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럼 그 아이가 네, 안 그래도요. 제가 수첩에다가
일기장 같은 독서일기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늘 잠자기 전에 30분 전에 머리맡에 두고 그것을 열어서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저의 목표를 이루려고 합니다. 저의 다짐을 실천해 나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통과. 좋다. 너무 좋다.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그냥 잘 되겠죠.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꼭 구체적인 계획 함께 세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3번. 이거 되게 중요하죠. 3번. 종결과 관련된 감정 다루기. 이거 뭐냐 하면 학생들 중에는 상담이 끝나고 나면 그 감정을 잘 못 다루는 친구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선생님이 15주 동안 나랑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면서 늘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에 대해서 수용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상담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상담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선생님은 다른 학생을 상담하겠죠. 근데 얘가 A라고 하고 얘가 B라면 이제 B라고 하는 학생하고 상담을 시작했는데 다음 주부터 이 학생이 주말 끝나고 와서 보니까 늘 자기랑 8시 반부터 10분씩 맨날 아침에 일하면 이렇게 스몰 토크 하던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B랑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상담을 신청하려고 하니까 선생님 오늘 B랑 상담한대요. 이런 식으로 이 A가 상담할 때까지는 선생님을 상담자로서 만났지만 이제는 뭐예요? 상담자가 아니라 교사이고 선생님은 상담자로서 B라는 학생이랑 만나야 되는데 이걸 허용을 못하는 거 아이가 실망감을 느끼고요. 심지어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뭐지? 선생님 늘 나랑 4시부터 4시 반까지 즐겁고 재밌는 시간 보냈었는데 이제는 저 아이가 뺏어갔네? 선생님 미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종결과 관련된 감정을 다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죠. 이 아이랑 헤어지기 전에 개똥아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정말 대단하다. 칭찬한다. 너였으니까 가능했어. 그런 계획을 세웠구나. 매우 구체적이라 선생님이 안심이 된다. 여기까지 얘기했다면 이제 이걸 해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하냐? 개똥아 그런데 선생님이 약간 고민이 있어. 뭔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선생님과 개똥이가 상담을 하지 않잖아.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이제 개똥이와 했던 상담처럼 다른 친구들도 도와줘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아. 선생님 괜찮아요. 저 그렇게 속 좁지 않아요. 내지는 선생님 더 좋죠. 제가 선생님이랑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낸 것처럼 다른 친구들에게도 선생님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없다면 이 아이가 어마어마하게 서운해하고 실망감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끼면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선생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나에게 했던 건 뭐지? 선생님이 나에게 했던 그 따뜻한 말투와 행동과 조언들은 다 연기였나? 이제 쟤한테 C라고 하는 학생한테 하고 있네? 그리고 그렇게 감정을 느끼면 더더욱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나한테 눈길도 한번 안 마주쳐주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 3번 종결과 관련된 감정 다루는 건 매우 중요하다.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주 강의 LMS 안내와 중간고사 안내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6주차, 오늘이 5주차 강의였어요. 이제 6주차 강의, 수성 연휴 주간이죠. 똑같이 LMS로 한다. 특히 강의 주제는 여러분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여러분의 선배들이 주로 질문했던 거, 생활지도와 상담 관련해서 현장 선생님에게 직접 물어보는 질문들을 녹화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선배들이 물어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짧게 현장 교사로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 분들 현장 선생님들 초청해서 우리 강의실에서 특강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추석 연휴가 요번에 좀 뭐라고 할까요? 비이성적이보다는 좀 뭐라고 하죠? 너무 생각보다 너무 추석 연휴가 길어져서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LMS로 했어요. 자, 이제 7주차 중간고사 여러분 재택하면서 중간고사 에세이 작성 하려고 했는데 주제는 이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초등학교 상담, 생활지도 상담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의 문제이자 여러분의 문제인 거죠. 첫 번째 저의 문제로서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여러분 잘 지도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상담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제가 내보내야 되잖아요. 학교 현장으로. 그러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면 좋겠는가라는 고민이 있어요. 제 고민.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의 주제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이 한번 우리가 한 학기가 15주잖아요. 근데 15주에서 중간고사 한 주 빼고 기말고사 한 주 빼면 몇 주가 남아요? 13주 차가 남죠. 13주. 그러면 13주 동안 여러분 강의 계획서처럼 내가 배우고 싶은 여러분이 희망하는 생활지도 및 상담과 관련해서 배우고 싶은 교육 내용이라든지 교육 주제 즉 뭐예요? 희망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거 되게 중요해서 이런 거 배워봤으면 좋겠어 하는 내용을 한번 A4 2장 이내로 작성해 보세요. 즉 정리합니다. 이게 지금 다른 게 아니라요. 이거예요. 포인트는 이건데 그럼 이거를 왜 작성하냐? 여러분이 무엇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 있겠죠? 저도 알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되뇌어 볼 수 있겠죠? 아, 나는 생활지도 및 상담에 대해서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만들어 보는 DIY 같은 느낌이죠. 내가 만들어 보는 13주 차의 강의 내용. 뭐 1주 차에는 뭐 초등학생의 정서 조절 능력. 이번에는 뭐 초등학생의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13주 차에 해당하는 강의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걸 통해서 저는 뭘 한다? 아, 초등학교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예비 초등교사들은 이러이러한 요구를 가지고 있구나. 제가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의미가 있죠? 여러분에게도 의미가 있고 저에게도 의미가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꼽아 보면서 여러분이 거기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도 아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하면서 준비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면 되겠습니다. A4 2장 양면으로 2장이니까 단쪽으로 하면 4쪽이겠죠? 10포인트예요. 여러분 막 12, 13포인트 있는 거 하지 마세요. 제가 다 봅니다. 줄간격 160 자간 글자 사이의 간격이라든지 문장 간격 막 160 막 이런 거 있죠? 딱 160이어야 돼요. 이거 막 200, 300 해서 느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게 기본 세팅. 여러분이 한글 워드를 열면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출하기 바랍니다. LMS 제가 란 만들어 놓을 거예요. 중간고사 과제 여기다가 제출하세요 라고 써놓을 건데 거기에 10월 19일 토요일까지 보고 일요일까지 업로드 하는 건 충분하죠. 이 강의가 9월 말 10월 초니까 거의 여러분 2주 반의 시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얘기했듯이 꼼꼼하게 생각해서 한번 작성해 보세요. 자, 교육 내용 주제를 쓰면 그냥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예방 이렇게만 쓰지 마시고요. 그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부연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13주 차 이제 여러분이 짰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왜 이 내용을 희망하는지 설명이 되어 있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어야겠죠. 뭐 그냥 좋아 보여서 뭐 이런 거는 그냥 점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매우 여러분의 생각과 관점이 잘 드러날 수 있게끔 논문을 보고 쓸 필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우리 19일 19일이 아니죠? 19일 지난 10월 6주, 7주, 8주차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